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내 마음은 좀처럼 환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 처음엔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몸이 아파 입원한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됐을 뿐이었죠. 아버지, 여기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갔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하는 소리, 복도 끝에서 들리는 노인의 신음, 그 모든 게 내 삶의 배경음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산다고, 자식에게 폐 안 끼치려면 요양병원이 낫다고. 그 말이 어쩐지 섭섭하면서도 또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 만큼 부족한 아버지였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입원실 안으로 낯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보험사 직원인가 했어요. 그런데 명함을 보니 은행 자산관리팀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가 들고 온 서류에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묶여 있는 자산만 40억 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40억이요? 은행 직원은 제가 예전에 가입해둔 신탁과 부동산 매각 대금, 그리고 몇 년 전 사망한 아내 명의로 들어온 보험금까지 포함해 현재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을 정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이 아직도 있었던 건가? 내가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건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이 병원에 있는 이유, 그리고 아들의 태도, 모든 게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요. 은행 직원이 다녀간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웅크려 있던 의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놀라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몰랐던 돈을 은행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 자산이 여전히 내 명의로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들이 절 데리고 요양병원에 왔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편하고 안전하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를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아들은 갑자기 서류를 꺼내고 입원 절차를 밟더니 며칠 사이에 제 물건들을 정리해서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다 알아서 해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넨 통장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내가 깜빡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또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당부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꼭 본인 명의로 해두세요. 나중에 애들이라도 손 떼면 그땐 당신도 모를걸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던 제가 바보였죠. 아내는 이미 그때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이라는 존재가 언젠가 부모의 것을 욕심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저는 멀쩡히 걸을 수 있었고 새끼 식사도 스스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잘한 잔병치레는 있었지만 치매도 없었고 큰 수술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곳에 있고 왜 아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는 내 돈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했을까?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요양병원에 눕혀두고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이제야 느껴지는 그 무심함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요양병원 입원 수속을 밟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제게 무슨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충 보험갱신이나 입원 동의서쯤으로 생각했죠. 시력이 흐려져 글씨가 잘 안 보였고 아들은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했어요. 그때 도장을 찾길래 수첩 사이에 꽂아둔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 보내온 짐을 정리하다 보니 수첩은 있었지만 도장은 없더군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도장 하나가 무서운 도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은행 직원이 가져온 명세서에 분명히 제 서명이 필요했을 서류들이 있었고 그 중엔 부동산 서류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서명을 했나? 그게 도장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떠오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자식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다고 단정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묻지 않고 도장을 가져간 일이 실수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자꾸만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도장으로 내 명의에 무언가가 넘어간 건 아닐까? 혹시 그 아이가 이 병원에 날 묶어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제 눈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히 말 걸어주는 것도 어쩐지 연민으로 느껴졌고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다른 어르신들의 쓸쓸한 눈빛도 처음으로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공간에 던져진 것 같았거든요. 하루하루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게 또 무언가 넘어간 건 아닌지, 지금 내 이름으로 남은 게 과연 무엇인지, 그걸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선 또 다른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고,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약을 챙겨주며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손님 오신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오나 싶어 괜스레 허리를 세우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죠. 하지만 막상 병실 문이 열렸을 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에 명찰을 단 남자였고 그는 공손하게 인사부터 했습니다. 김인호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시안은행 자산관리센터 강 팀장입니다. 은행 직원이라 했지만 그 사람의 손에는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예전 직원이 또 온 건가 싶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번 방문 이후 어르신의 자산관리 관련해서 내부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며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낯선 서류가 있었고 놀랍게도 거기엔 제 이름 아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바로 제가 건넸던 그 도장이었고 서류는 부동산 매도 위임장과 유사한 형식이었습니다. 이건 어르신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게 맞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는 분명 내 이름과 내 도장이 찍힌 서류였지만 정작 저는 그런 종이에 사인하거나 읽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남기신 생명보험과 부동산 자산이 어르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절차와 보호자 설정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자산 관련 문의나 조치를 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서류에 도장을 받아간 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킨 게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해 자산 처리까지 함께 해버린 것이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넘겼고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사람은 정작 가족이 아닌 제3자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벽에 붙은 보호자 연락처 종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번호가 선명히 적혀 있었고 강 팀장은 말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의 진짜 답을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외면받고 자산 문제까지 의심하게 된 상황에서 맞은 생일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 생일이면 간단한 케이크와 함께 작은 축하를 해주는 전통이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조용히 인사만 건넸고 병실 안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아무도 모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시간쯤 아버지 오늘 생신이시죠 하며 문자를 보내기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 밑에 접어놓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땐 셋이 함께 웃고 있었죠. 아내가 해준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리고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내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까지 미움을 살 일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게 중얼이다가 문득 한숨이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자식에게 기대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히지 않기를 바랐던 것뿐이었는데 그 바람조차 사치였던 걸까요? 생일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에 남은 발자국 소리도 하나둘 줄어들던 때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병원에서 준비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상자 속엔 조각 케이크 하나와 종이로 접은 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아마 봉사 학생들이 만든 것이겠죠. 누군가 제 생일을 기억해줬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한참 동안 상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대로 나이만 먹는 게 전부는 아닐 거다.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알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그 결심은 생일날 병실에서 혼자 떠올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짐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요즘 병원에서는 어르신들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외부 통화는 간호사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선뜻 전화기를 건네줬고 저는 주저하며 기억을 더듬어 오래전 한 은행 지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자주 다니던 곳이었고 그때
제 이름으로 몇 가지 금융상품을 관리해주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직원은 아직 근무 중이었고 제 이름을 말하자 바로 기억해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직도 아내분께서 해주신 쌍화차 생각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금융상품이 아직도 유지 중인 게 있나요? 그는 확인해 본다며 잠시 기다려달라 했고 몇 분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아직도 세 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탁계좌인데 원금만 해도 15억이 넘고 부동산 기반 펀드는 최근 수익이 붙어서 20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이 약 5억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이지만 저는 그 금액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알아챈 사람은 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도장을 가져간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땐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상황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줄까도 생각했지만 지금 이대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에 문득 그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이 그날따라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자산 혹시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탁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동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행과의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분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보관한다며 가져간 그것.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병원 행정실에 요청해 인감증명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았고 새 도장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담당자는 놀라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는 이들이 저뿐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연결된 공익변호사는 제 사정을 들은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위임장 없이 자산을 움직였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르신 명의의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제가 복수를 꿈꾼 건 아닙니다. 그저 저를 버린 사람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은행 직원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저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돈 일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아들 명의로 된 접근 권한은 전부 차단해 주세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안도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바란 복수는 단순한 되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아직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병실 안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제가 무력하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의 감정, 실망, 배신, 그리고 마지막 당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가 내 자식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아닌 나로 인해 정리될 것이다. 부디 내 인생엔 더 이상 나 같은 부모가 없기를 바란다. 편지를 접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눈빛도, 병실 복도에 퍼지는 공기도 이상하리만치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기침 소리에 깼고, 아침밥은 미음이나 죽이었고, 오가는 보호자의 발소리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퇴원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 자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 말에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안했지만 동시에 갇혀있던 곳이기도 했죠. 이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때가 된 겁니다. 퇴원 후 저는 조용한 전원주택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근처 복지센터에서 연계해준 작은 집이 있었고 그곳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밥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 의지대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진짜 나를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돈도 자식도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남은 건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이따금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라면 지금의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여보, 잘했어요. 이제라도 당신 마음 지켜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삶은 이제 내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자그마한 불을 켜놓고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아닌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는 진짜로 행복하자.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버려졌던 노인이 아닌 삶을 되찾은 한 사람으로 다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